저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장효선 팀장입니다. 저 앞에 두 분께서 워낙 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사이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유가가 100불을 넘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어떤 주식과 어떤 자산의 배분을 갖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이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저는 그런 사이클보다는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금리, 경기, 주가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항상 좋을 수 있거나 항상 나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가장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국가,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본시장의 천국이라고 미국이 불리는지,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자극할지 그 방향성을 미리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안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시장에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쪽에서의 그 페이오프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시장 올해 들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분할과 관련된 이슈였었습니다. 뭐 이제는 한국의 많은 이 동학개미 분들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도대체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그리고 이중 상장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놓고 보시면 이 그룹 내의 투자 대상의 증가에 따른 수급 분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끝나고 났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배 구축을 위한 이 지분의 이동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이중 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에 따른 NAV의 할인율이 증폭이 되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국가별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이 돼 있는 그런 비중들을 한번 놓고 보시면, 어느 나라나 이 모자가 동시에 상장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상장 기업 중에서 약 0.5%만이 모자의 기업이 동시 상장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쪽의 부분들이 저희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미국의 가장 핵심 기업들이죠. 이 빅테크 같은 쪽에서도 저희가 사례를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유튜브, 클라우드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또 HTS나 MTS에서 알파벳 혹은 애플, 또 페이스북에 이름을 한번 찍어보셨을 때 그 밑에 유튜브 따로 상장된 거 못 보셨을 거고요. 구글 따로 상장된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애플도 나중에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애플카가 따로 상장되는 부분을 아마 보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모멘텀들, 앞으로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플, 딱 한 종목을 사는 수밖에 없지, 그 밑에 있는 애플카라든지 이렇게 수급이 분산될 일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특히 요즘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다 막 무너진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의 빅테크들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은 부채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엄청난 캐시를 매년 창출을 하고요. 또 거기에 뭐 대규모의 공장이라든지 하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이 그대로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로 연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얼마 전 미국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주식이 아주 크게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전 세계 최대의 게임사 중에 하나죠. 이 회사를 무려 82조 원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발생을 했었던 사례가 아니고요. 2016년 그때도 역시 양적 완화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이 좀 어지러웠던 시기였었는데요. 당시에도 링크드인, 그 이후에는 뉘앙스, 뭐 스카이프 당시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면서 또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세계 경제가 한번 출렁거렸을 때였는데요. 항상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현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회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M&A의 기회를 노렸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의 사례로 인해서 만약에 사이클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종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줍줍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는,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구조적 성장주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애플을 한번 볼까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정말 거대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적극적인 외부와의 M&A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찾아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는 것처럼 거의 M&A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미미해요. 그러면 애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번 자료를 보시면 줍줍의 대상은 다른 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오만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자신감이 넘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내가 다른 기업을 안 사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애플의 주식, 한마디로 우리 회사의 주식보다 더 좋은 자산은 없다. 그래서 남는 돈은 꾸준하게 애플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면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자기 자본의 추이를 한번 봐주십시오. 2017년에 자기 자본의 규모가 153조를 정점으로 해서요, 아예 자기 자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아시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 정책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1년에 버는 돈을 반드시 유보를 시켜야지 마음이 편하지, 기존에 있는 돈에서도 한 절반 이상을 주주한테 환원을 한다. 야, 이거 가능한 건가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소극적이기 마련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야, 나 자기 자본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버는 돈이 작년에만 약 107조 원 정도의 돈이 됐었는데요. 1년 동안 벌었던 돈보다도 지금의 자기 자본이 75조, 올해는 약 130조 원 정도의 이익을 벌 것으로 컨센서스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본은 그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서 지급했었던 규모가 거의 700조에서 800조 원에 이르르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더 심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야기는 어렵지만 이 PBR이 PER보다 더 비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PBR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고요, PER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것인데요, 자기 자본이 이익보다도 작다 보니까 PBR이 더 비싼 기현상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애플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 자본이 75조 원밖에 안 남았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자사주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국을 자본시장의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오른쪽 그림에서도 잠깐 나타나듯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한번 놓고 보시면 자기 자본이 심지어 마이너스입니다. 자본 잠식이에요.
한국에서 자본 잠식이면 부도죠. 하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굳이 내가 자기 자본을 쌓아둘 필요가 없겠다. 다 주주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자기 자본에 마이너스가 가는 것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대규모의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면 어떤 식의 결론이 나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자면 맨 오른쪽에 이 중국의 시장을 한번 보시죠. 가운데 한국 시장을 한번 놓고 보시면 저희 동학개미 분들께서도 요번에 들어서 1, 2월 달에 아마 많이 느끼셨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기업이 듀얼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만약에 저희 집안에 식구가 4명 정도가 있죠. 그런데 저희 집안의 4명의 가치가 저희 패밀리의 가치가 약 1억 원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애들이 다 커서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애가 갑자기 따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빠인 장효선의 가치는 장효선 패밀리의 가치는 원래 1억인데 저희 딸들이 각각 하나씩 따로 상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런 경제 활동에서 변한 게 없는데 상장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딸이 1억 1억씩을 가치를 받으면 저희 패밀리가 갑자기 3억 원의 가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경제적인 게 변화가 없는데 왜 3억 원이냐?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상장돼 있는 장효선이라고 하는 주식의 가치는 많이 빠져야죠. 그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목도하고 계신 현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도 한국에서 아주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장을 하면서 전체 시가총액은 많이 올라갔지만 소액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지수거든요. 바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그 큰 기업이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수와 시가총액이 크게 엇갈립니다.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측면에서는 그 지옥과 같은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자본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하지만 기업의 주가가 좋거나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대규모 유상증자, 또 대주주의 자본 매각, 신규 기업의 상장, 듀얼 상장 등등을 통해서 이 종합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이 갭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하지만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장은 꾸준하게 이루어지죠. 혁신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기업의 추가적인 상장은 당연히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장하는 기업의 신규 물량보다 애플과 같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현금의 흐름의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하는 전 세계 1등 게임 회사가 조만간 상장 폐지가 되면 없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기업이, 멀쩡한 기업이 M&A를 통해서 소멸이 되고요.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식이 사라지다 보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거와 나스닥의 지수는 똑같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바로 소액주주의 수익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예측은 저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오늘 밤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이클을 제쳐놓고 이 법과 제도, 또 소액주주들을 위하는 이 기업의 경영진의 의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놓고 보시죠. 결국은 모든 것은 기업의 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모든 주가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기업이 될 것이고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 환경이 심해지고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저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요건을 가지고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전 세계 1등, 한국 1등 아니고요, 중국 1등 아니고 전 세계 1등 기업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큰 파도가 몰아칠 때 모터보트는 빠를 수 있지만 뒤집힐 수 있거든요. 항공모함은 느리진 않지만 파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기업.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1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주 강력한 자본력과 현금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두 번째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뭉쳐져서 이 메가 트렌드를 크게 네 가지로 놓고 보시면 플랫폼, 컨텐츠, 브랜드, 그리고 신재생이라고 놓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의 이 기업들이 다 속해 있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답지 않게 나스닥이 전 세계 모든 지수 중에서도 가장 심한 하락을 겪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향후에 장이 안정이 됐을 때 이런 구조적인 능력과 핵심 기업의 상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등의 속도를, 반등의 탄력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효선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장님, 자본시장의 천국, 왜 미국 주식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뷰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로 세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한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는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도 꼭 본인에게 주어진 질문이 아니더라도 네,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주시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정진균 대표님께서 좌장으로서도 발표에 대한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네, 지금 방금 발제를 맡으신 장효선 팀장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팀장님께서 지금 가장 저희가 봤을 때 미국 주식 시장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자사주 매입 추이가 2021년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입 추이가 22년도에도 지속될지요. 그다음에 이런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주식 투자자로서 느끼는 거는 주가 부양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주가 부양 효과가 지금 22년도에 기준금리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서 혹시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상황에서 주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저희 박소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높은 배당을 주면서 주식의 바닥을 잡아주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배당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단순하게 배당만 높게 주기보다는 이 원칙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자사주의 매입 같은 것을 통해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밸류를 많이 인정해주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금융 섹터를 오래 담당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의 모든 주식 중에서도 가장 이 특이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메리츠 금융그룹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 주주의 가치를 아주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보험, 증권 산업에서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이뤄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기업들 역시도 만약에 이익이 감소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사주의 규모 같은 것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 이익이 증가를 할 때 자사주의 규모라든지 이런 쪽이 감소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배당 성향과 같은 이 주주 환원율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랬었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컨센서스로 놓고 보면은 S&P 500 기업의 전반적인 이익의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약 5에서 1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자사주의 매입의 규모는 작년 대비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미국 의회에서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가 부양책으로 쓰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실제 의회에다가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려고 입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22년도에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서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이게 입법이 되면은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느끼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주가 부양적인 측면에서 실제 효과가 나오는 게 이제 23년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진짜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자사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돈을 벌으면 그 돈을 뭔가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신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나오는 돈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태우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가만을 올리기 위한 방책이 아니냐라는 비판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액션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18년에는 대략 8천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21년에는 약 8,500억에서 8,6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증가라든지 주주 매당 성향의 증가까지도 감안하면 조 단위의 조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작년에 입법했었던 내용을 보면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약 1% 정도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규모가 상당히 작지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1%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결과 전체 기업의 이익의 가치를 약 0.3%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대형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 정도를 가지고선 자사주 기존에 있던 자사주의 트렌드를 바꾸거나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투자자 입장이고 시장 참여자 입장이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원초적인 질문, 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1등 국가, 자본시장의 천국, 미국, 특히 1등 기업, 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팀장님 지금 글로벌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도 특히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보십니까? 매수 타이밍입니까? 네, 이게 뭐 정확하게 저희가 바닥을 갖다가 짚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불가능한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 김 팀장님이라든지 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의 환경을 한 2018년과 유사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18년이 대표적으로 금리를 마구잡이로 올렸었고요. 양적 긴축까지도 마구잡이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슈지만 당시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극악의 갈등으로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쪽에 이 G2 국가 간의 결투는 맞습니다. 정말 심했기 네. 때문에 공포스러웠었거든요. 그때 미국 시장도 11월, 12월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웠었죠. 네. 하지만 빠질 때는 그 빠지는 것에 대한 민감도는 모든 시장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왜냐하면 폭락에 패닉에 다 빠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회복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약 20에서 25% 정도가 빠졌는데 그게 원상복귀가 되는 것까지 딱 6개월 걸렸습니다. 2019년 6월 정도, 7월 정도 되면 전고점을 금방 다 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서 지금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 떨어질 땐 같이 빠지는데 대장주가 아닌 경우에는 회복의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대장주, 저희가 부동산을 볼 때도 항상 저희가 좋아하는 그 탄력성이 강한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항상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가장 핵심 입지에서 빠질 땐 빠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정성도 높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